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3월 21일 아침 10시 공익근무요원이던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이어지는 국도의 제설함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하나하나 살피던 중 끔찍한 발견을 하고 말았죠. 우연히 열어본 한 제설함 안에 젊은 여성의 사체가 있던 겁니다. 서둘러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이 죽은 여성은 며칠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27살의 여성 최 씨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미 4일 전인 3월 17일에 어머니를 통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죠. 우선 사망한 최 씨는 승무원이었습니다. 5일 전이었던 3월 16일 새벽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화가 일대에서 택시를 탄 게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돼요. 이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최 씨는 실종 당시에 입고 있던 검정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이힐 한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부검 결과 최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허벅지와 무릎에 납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법한 약간의 외상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또 안타깝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강도살인이라고 추정했어요. 근거가 있는데 최 씨가 실종된 그날 새벽 6시 40분 그녀의 신용카드에서 다량의 현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위치는 신구대학교 인근 ATM 기기였는데 현금 101만 원이 인출되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안산의 한 지하철역 ATM에서 400만 원이 추가 인출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실종된 5일 동안 4번에 걸쳐 총 717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곧바로 경찰은 카드 사용자가 누군지 이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 안산시에 있는 한 ATM CCTV 화면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최 씨 카드로 돈을 빼고 있는 장면이었죠. 보니까 추정 신장은 한 175cm 정도? 즉각 경찰은 공개 수배를 펼쳤고 동시에 유사한 강도살인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최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택시를 탔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탐문을 통해서 그 택시를 수소문하게 돼요. 그러던 중 한 택시기사로부터 최 씨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분당 정자동에 내려준 것 같은데 라는 제보를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이제 해당 택시의 GPS 기록을 봤죠. 근데 이게 최 씨가 탑승한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인 제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여기에는 사실 새벽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만약에 그녀가 택시에서 제대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납치되었다면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런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유력한 가능성은 한 가지. 최 씨를 마지막으로 태운 그 택시 기사가 용의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그녀는 이 택시로부터 내리지도 못한 걸 텐데요. 경찰은 분당 지역의 택시 기사에 집중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종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고요. 특히나 이들 중 사건 당일에 영업을 했던 기사들로 점점점 수사 범위가 좁혀갑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용의선상에 남은 기사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한 끝에 한 택시기사가 떠올라요. GPS 기록을 봤죠? 그랬더니 최 씨가 실종된 시간대와 장소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이름은 민병일. 38살의 그는 이미 강도를 포함해 전과 구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죠.
한편 민병일은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소처럼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일단 그가 전과 구범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인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추가로 범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민병일이 이 경찰이 지금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신중한 검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바로 경찰을 승객으로 위장하는 거였죠. 3월 28일 오후 4시, 경찰은 서현역 인근에서 민병일의 택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에 승객으로 위장한 형사 2명이 탑승하게 돼요. 저 근처 파출소로 좀 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민병일이 이 두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덮치면서 긴급 체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민병일이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수상한 정황은 지금 충분해요. 사망한 최 씨의 마지막 행적과 일치하는 GPS, 그게 사실 이 택시밖에 없었거든요. 분명 최 씨를 태운 건 맞아요. 하지만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흉기 같은 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는 과연 무고한 택시기사였을까요? 민병일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가 몰던 택시 조수석에서 하이힐 한쪽이 발견된 겁니다. 죽은 최 씨의 것이었어요. 빼박이죠. 이렇게 민병일의 눈앞에 이 증거를 들이밀자 그는 자포자기한 채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민병일은요, 자기 택시에 최 씨의 하이힐이 남아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만약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민병일이 자백한 사건의 전말. 사건 당일 피해자 최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도중에 최 씨가 그만 택시에 구토를 하고 말아요. 민병일이 아이씨 재수없게 이러면서 최 씨에게 짜증을 냈죠. 근데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 씨가 술 기운이 도니까 잠에 들어버리는데요. 반면 민병일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는 잠든 최 씨를 보자 범행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한 목적지로 가는 대신 인적이 드문 탄천으로 택시를 몰게 돼요. 얼마 뒤 최 씨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앞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민병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카드 빼앗았고 비밀번호까지 얻어냅니다. 근데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최 씨가 지금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자기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민병일은 결국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만 건데요. 이후 그는 최 씨의 시신을 국도에 있는 제설함에 유기했고요. 태연하게 최 씨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마구 인출하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택시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아주 뻔뻔한 일상을 이어간 겁니다. 근데 참고로 그 훔친 돈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717만 원. 이걸 가지고 대부분 경마,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탕진한 거죠. 민병일은요, 그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사실상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나마 택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경마로 날리고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민병일에게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젊은 여성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범행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민병일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갈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항상 내재되어 있던 그 금전적인 욕구가 하필 그날의 상황과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병일은요, 뭐 하루하루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날도 처음에는 뭐 돈을 뺏을 목적이었겠지만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겠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때 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사실 택시를 몰면서 언제든 재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민병일 전과 많아요.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도 짙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겠죠. 2005년 11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화가 남아있어요. 이 민병일이 무기징역을 딱 선고받은 그날 과감하게도 탈주를 시도합니다. 이 탈주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어났는데 재판이 다 끝나고 교도관들이 그를 호송차에 태우기 위해서 포승줄을 묶으려고 다가간 순간 민병일이 교도관 한 명의 눈을 강타해버리고는 넘어뜨립니다. 이후에 마구 달리더니 2m 남짓 되는 검찰청의 그 담장을 뛰어넘어버려요. 당시 수갑 차고 맨발이었고 죄수복 차림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냥 도주해버린 거죠. 그렇게 탈출한 뒤에는 인근에 있는 주택가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가정집 베란다에 걸려있던 청색 운동복과 흰색 운동화를 훔쳐가지고 갈아입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근처 공원에서 쇠톱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로 무려 4시간에 거쳐 수갑을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도 지인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내가 지금 도주를 했는데 옷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때 다행히도 지인이 범죄자를 돕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택했습니다. 3일 새벽 1시 민병일은 지인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엔 이미 잠복 중이던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무모한 탈주극은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민병일은 왜 탈주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무기징역 받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쳤죠. 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뭐 앞뒤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서 도주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m 막 담장도 넘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누구보다 의욕이 넘치는 것 같죠. 당시 민병일 사건을 수사하던 한 형사님은 그의 정말 안하무인하고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고 말합니다.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탈주까지 시도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범죄자의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무원을 하던 최 씨,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그 평범한 날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피해자 탓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건 누구나 겪을 만한 일상 속에서 우린 언제든 범죄자를 만날 수 있다는 바로 그 공포가 아주 가슴 깊이 저한테 새겨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유가족은요. 민병일을 택시기사로 고용한 그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운수회사는 3억여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최소한 이 사건에 누군가는 책임을 진 건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법이 많이 강화돼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죠. 워낙 이 금요사건 파일에서 택시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근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밀접하게 마주치게 되는 배달기사, 대리기사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약하니까요.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필요하고 또 감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틈을 타고 또 다른 민병일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16분 중년 남성 B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 전말을 잠깐 들어보니 회사에 있던 그는 방금까지 집에 있던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화기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낯선 남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를 때려 부수는 소음이 들려왔죠. B씨는 아내를 다급히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B씨의 집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빌라 4층인데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불길함을 느낀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고자 B씨의 아내와 13살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들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49살이던 아내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린 아들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 일주일 후에 의식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가족에게는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22살의 딸 A씨. 당시 그녀는 외출을 한 중이라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한편 아버지 B씨는 범인을 즉각 지목했습니다. 바로 딸 A씨의 전 남자친구 이석준이었어요. 신고로부터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2시 51분 범인 이석준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1996년생인 이석준은 당시 25살인데요. 알고 보니 그는 범행 현장 바로 옆 건물에 비어있는 가정집에 들어갔고 거기 장롱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데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그리고 이석준이 범인이라는 걸 바로 눈치챈 B씨 이들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면 이 살인이 벌어지기까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범인을 도운 조력자들까지 있습니다. 사건 전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흘 전인 12월 6일 아버지 B씨가 강남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 이런 말을 했죠. 딸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감금된 것 같아요. 경찰은 즉시 딸 A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그녀가 대구에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날 저녁 딸 A씨는 대구 수성구 모처에서 이석준과 함께 발견됐어요. 경찰이 딱 A씨를 발견하자마자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석준과 분리 조치를 했고요. 두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죠. 먼저 A씨를 통해서 자초지정을 좀 들어보니 두 사람은 4개월 전인 2021년 8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A씨가 이석준과의 관계가 뜻하지 않게 흘러가자 서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이석준이 격분한 겁니다. 그리고선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빼앗고는 감금을 시작해요. 경찰이 두 사람을 찾아내기 전까지 약 25시간 동안 차에 태워서 계속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여기엔 원하지 않던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뒀죠. 협박용이었을까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석준의 진술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커플 간에 다툼을 하긴 했지만
성폭행, 불법 촬영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임의 동행하자라는 거에도 순순히 응했고 핸드폰 제출해달라라는 요구에도 선뜻 자기 핸드폰을 내주었고요. 사실 이건 범죄자답지 않은 굉장히 떳떳한 태도였어요. 경찰은 오히려 여기에 속았던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당장 이석준을 긴급 체포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를 귀가 조치시키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엔 경찰 또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에요. 왜냐면 당시 A씨와 이석준이 동거 중이었는데 이럴 경우 성폭행 시비가 나오면 강제로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하니까 한쪽 입장만을 듣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경찰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그날 이석준은 귀가 조치됐는데 대신 경찰이 이석준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A씨는 서울에 있는 부친에게 인계가 됐죠. 다음 날입니다. A씨가 서울로 돌아와서 아버지 B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석준의 감금과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 또한 그녀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후에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절차였죠. 이틀 뒤인 12월 8일, 이석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직접 A씨를 만나겠다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A씨 주소로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소였던 거죠. 이때 이석준은 막 인터넷을 뒤지더니 흥신소와 연락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흥신소 관계자는 50만 원을 받고 단 하루 만에 A씨의 현 주소지를 찾아냅니다. 이석준은 주소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챙긴 후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잠실에 있던 A씨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분의 흉기도 추가로 구입했죠. 그가 준비해둔 흉기요? 전기 충격기, 접이식톱, 마대자루, 그리고 밀가루까지. 이 밀가루 흔적 지우려고 산 거겠죠? 범죄를 철저히 계획한 정황입니다. 이후 그는 A씨가 사는 그 빌라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주민들이 왔다 갔다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봤고 거기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죠.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대낮 오후 2시쯤이었는데 오가는 이 없이 빌라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이석준이 자연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씨 집으로 향했죠. 띵동, 택배기사예요.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석준이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더니 A씨의 어머니와 집에 있던 13살 남동생을 칼로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나마 아직 이 남편과의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서 남편분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전 여친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황당하게도 그는 체포된 후에 우발적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한 사람은 A씨인데 그녀가 현장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으니까 이 살인이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A씨가 죽었으면 계획이지만 가족이 죽었으니까 우발이다? 병신새끼 아니에요. 아니 흥신소에 돈 주고 주소 찾아내고 흉기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전기충격기에 밀가루까지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현관 비밀번호도 염탐해서 알아냈는데 이건 명확하게 계획했다는 증거예요. 황당한 주장에 제가 더 화가 치미는데요. 당연히 경찰은 이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고 결국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석준은요,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가 되죠. 참고로 여러분, 머그샷이란 건요, 경찰이 직접 촬영한 식별 가능한 피의자 사진입니다. 외국에선 흔해요.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머그샷 많이 보여드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낯선데요.
2010년에 만들어진 신상공개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개된 적이 없고요. 대신에 주민등록증에 있는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현재의 범인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생겼죠. 이석준의 경우에는 이제 체포되고 나서 찍어놓은 머그샷 공개에 자기가 동의를 했고 체포 당일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배포되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 조사 결과 이석준의 살인 동기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전 여친 A씨와 아버지 B씨가 성폭행 혐의로 자기를 신고한 것에 앙심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했고 또 실행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석준이 너무도 쉽게 A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점이에요. 아무리 흥신소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 만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요. 결국 주소를 건넨 그 흥신소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런데 그에게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자기가 개인정보를 얻어낸 그 원천지가 다름 아닌 공무원이라는 점이에요. 흥신소에 정보를 판 그 사람은 수원시 권선구청에 근무하던 41살의 공무원 박 씨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람들의 주소, 차량 정보, 이런 시민 개인 정보 1,100건을 무단으로 조회한 후 흥신소에 팔아넘겼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약 4천만 원대였고요.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박 씨는 담당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박 씨 공무원한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 1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거 덕분에 박 씨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껏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던 거고요. 여기서 또 허술하게 무너진 관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아마 박 씨는요, 용돈벌이차 사람들의 정보를 팔아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인해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참고로 과거 N번방 사태 때에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공범 최 씨가 주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던 사례 기억하시죠?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뭔가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될 경우 즉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는 대책이에요. 제2의 이석준을 막겠다는 명목하에 탄생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아직까지 이런 조치가 없었어? 라는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태껏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우리 정보를 잘 지켜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판결 내용을 볼까요? 우선 그 공무원 박 씨는요,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당연히 파면되었고요. 이후 재판, 항소를 거쳐서 2023년에 결국 징역 5년이 확정됩니다. 또 범인에게 주소지를 판매한 그 흥신소 관계자도 사실 이들이 한둘이 아니긴 한데요.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씩 선고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공개가 된 이석준은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가 철저히 계획된 보복살인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 최종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앞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리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친 후에 이석준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시오. 여기에 이석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짧은 대답,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만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에 위안이 될 순 없겠죠. 오늘 사건을 혹여나 듣고 나서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동거를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남녀 간의 문제는 그들의 결정입니다. 이 사건이 애초에 동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건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현 2023년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으로 성숙한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다 상대에 집착하면서 소유하려 하고 또 극단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당연한 걸 제가 계속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사건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허술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엔 A씨의 가족들이 상해린을 당했어요. 이 상황이요,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과연 시민들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걸까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울타리가 더 촘촘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A씨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